저는 울었습니다. 부당한 일 대부분의 원인이 영화의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감독이 나와의 생애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영화의 주제의식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그을린 사랑입니다. Maman? Maman? Madame Nawal Marwan, ouverture du testament devant ses deux enfants. Il va falloir remonter dans le passé de votre mère. Je cherche quelqu'un qui aurait connu cette femme-là. Votre mère est photographiée à Kfariat. C'est une prison au sud. La mort, c'est jamais la fin d'une histoire. 그을린 사랑의 감독은 드니 빌레브 감독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교양 시간에 한 교수님이 그을린 사랑을 추천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네이버 시리즈로 봤고 처음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독립극장에서 개봉을 하여서 마침내 스크린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충격보다는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심리와 서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봉 소식이 들렸을 때는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요. 와, 이런 명작을 더 큰 스크린에서 더 좋은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주인장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시 OTT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왓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볼 때는 그 전과는 다르게 이 그을린 사랑이 뭘까라는 의미가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그러한 생각을 되뇌이면서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톡파보기 영상은 철저히 제 개인 감상을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점 밝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롯, 두 번째 영화의 배경, 세 번째 그을린 사랑의 의미, 이렇게 순서로 한번 톱파보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진한 잔상을, 두 번째에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세 번째는 이에 이르러서 잔잔하게 넘어왔던 의미가 자국이 되었음을 깨닫는 영화 그을린 사랑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그을린 사랑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톱파보기 영상은 영화를 본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을린 사랑은 반전이 있는 스토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딸인 잔느의 시점을 따르다가 영화의 설명이 필요할 때는 플래시백을 통하여서 엄마인 나왈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를 섞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플롯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담백하게 사건 위주로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한번 섹션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나왈은 와합과 사랑에 빠져서 도피를 하려고 하지만 나왈의 형제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곳에서 와합은 바로 살해를 당하며 나왈도 형제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지만 할머니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뱃속에는 와합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낳고 발꿈치에 3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 뒤에 남부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왈은 할머니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삼촌 집에 가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 진학한 나왈은 난민들을 추방하는 민족주의당에 반대하는 대학 내 신문사에서 활동합니다. 그때 남부의 마을이 공격당하자 정부는 대학을 봉쇄하고 삼촌 집에서 지냈던 나왈은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섬에 숨어서 지내는 것을 포기한 채 남부로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부에 갔는데 이미 그 고아원은 초토화당한 상태였고 거기에 있는 아저씨의 말을 통하여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이슬람 테러 단체가 데레사라는 지역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걷다가 이슬람 버스를 타게 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테러가 일어납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테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는 앞선 테러 때문에 데레사에 이미 한 차례 학살이 지나간 후 도착한 나왈은 그곳에
그곳에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아들이 전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와합을 죽게 만든 것, 아들과 떨어지게 만들고 아들을 죽인 민족주의자들에게 강한 증오를 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 단체에 가담합니다. 5번째는 나왈은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의 아들 프랑스어 선생님으로 위장 취업합니다.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암살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크파르리앗에서 15년 동안 수감이 되었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항 정신을 이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문 기술자인 아부 타렉에게 성고문을 당한 채 임신을 하게 되고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자 드디어 출소가 되고 나왈은 지도자의 권유로 캐나다 퀘벡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민 가여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증인의 비서 역할로 일을 합니다. 6번째는 어느 날 딸인 잔느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발꿈치에 점 3개가 찍힌 남성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얼굴을 본 나왈은 충격을 받고 그 뒤 얼마 안가 사고로 사망합니다. 7번째는 나왈은 3개의 유언장을 남깁니다. 쌍둥이와 쌍둥이의 아빠 그리고 쌍둥이의 형에게 남긴 것이죠. 그리고 장래에 대한 특이한 조건을 답니다. 잔느가 아빠를 찾아서 편지를 전해주고 시몽이 형을 찾아서 편지를 전해줘야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잔느와 시몽은 엄마의 과거를 몰랐고 그래서 아빠와 형이 없는 곳으로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유언에 의아해 합니다. 시몽은 이를 무시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잔느는 엄마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엄마의 고향으로 가 아빠의 흔적을 찾습니다. 8번째는 잔느는 다레시로 가서 엄마의 출신 학교에 도착하여 사진과 엄마의 이름으로 흔적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다행히도 엄마를 알고 있는 교수를 만나게 되고 교수가 사진을 들여다본 채 거기 적혀져 있는 글씨로 남부의 크파르리앗이라는 곳에서 찍힌 사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9번째는 남부 엄마의 고향으로 향한 잔느는 이웃을 수소문해서 엄마의 흔적을 찾고 드디어 엄마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의 이름인 나왈을 꺼내자 갑자기 그곳에서 분번한 언쟁이 일어나다가 나왈은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왈의 딸이라면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경고까지 듣게 됩니다. 10번째는 그 뒤에 사진이 찍힌 장소인 크파르리앗에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일을 했던 파임 하사르를 알게 되고 그를 찾아가서 엄마의 수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송고문으로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과 그때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다레시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11번째는 홀로 움직였던 잔느는 엄마의 강간 소식과 오빠의 존재 실마리를 시몽에게 알리고 시몽 또한 다레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잔느와 시몽은 노쇠한 간호사에게 감옥에서 낳은 아이들이 자신들인 것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엄마의 공증인이자 상사였던 장 르벨의 도움으로 마다드가 조사를 하고 아빠와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2번째는 아빠인 아부 타렉은 사망 증명서가 없으니 실종되었거나 혹은 외국으로 떠났다. 즉 죽었거나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은 엄마의 고향이 데롬의 산파의 기록으로 크파르훗이라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때가 1970년 5월이었으며 5월에 온 것으로 니하드 드메 여기서 메가 메이인 것 같아요. 니하드 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4년 만에 그 고아원이 공격당해서 무너졌고 그 고아원을 공격한 사령관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시몽은 난민 캠프로 가서 마침내 엄마가 가담했던 이슬람 테러 단체의 지휘관인 샴세딘을 만나게 됩니다. 13번째는 시몽은 샴세딘에게 니하드에 대한 거취를 묻게 되고 이에 대해서 샴세딘은 니하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니하드를 데리고 온 단체는 훈련을 시켜서 사격수로 데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순교자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저격수로 활동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상대편이 기독교 단체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의 고문 기술자로 일했다는 것그 고문 기술자의 이름이 아부 타렉이라는 것을 다 말해줍니다. 시몽은 잔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알게 된 쌍둥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리아드 하르마니에게 엄마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14번째는 쌍둥이는 편지만 전달한 채 별말 없이 떠나고 리아드는 편지를 읽습니다. 아빠의 편지를 읽은 리아드는 쌍둥이가 자기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들의 편지를 읽은 리아드는 자신의 엄마가 나왈 72번째 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왈이 항상 자신을 사랑했고 찾아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15번째는 엄마의 유언을 실행한 쌍둥이는 공증인에게 새로운 편지를 받습니다. 나왈은 편지로 분노의 흐름을 끊어내는 약속을 덕분에 마침내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 후 장례가 치러졌고 그녀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미하르의 모습을 비춰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사건만 말하려다가 어떨결에 줄거리를 다 말해버렸는데 사실 주인장 마음대로 사건을 나눈 거라서요. 미하르에 대한 복선과 시선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나 영화의 순서는 1에서 15로 가는 것이 아니라 7, 1, 8, 2, 3, 9, 4, 10, 5의 일부, 11, 12, 13, 6, 13의 일부, 14, 15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에서 6까지는 나왈의 과거, 즉 숨겨진 이야기라며 7에서 15는 잔느와 시몽이 나왈의 유언에 따라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이 스토리를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잔느가 엄마의 고향으로 향한 그곳에서 엄마의 과거를 체험을 한 듯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객은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듯하게 생생한 경험을 합니다.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이러한 의도된 몰입감 있는 구성을 따라가면서 극 후반부에 밝혀지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반전의 어마어마한 충격과 더불어서 나왈의 편지가 의미하는 반전과 사랑과 용서의 진한 여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영화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나왈은 왜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어떤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아들의 생리별을 강조하였고 가슴속에 지워지지도 않을 그을림의 증오를 생기게 하고 살인과 고문을 경험하게 했으며 이 모든 증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나왈이 겪어야만 했던 부당한 일 대부분의 원인이 영화의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감독이 나왈의 생애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영화의 주제의식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영화에서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왔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엄마의 고향이 어느 나라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중의 상황,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보여주고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곳, 또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혹은 난민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상의 특정 부분 나오는 그 연도를 통해서 영화의 배경이 레바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원작인 희곡 화염을 고려해 봤을 때 화염을 쓴 작가는 레바논 태생 퀘벡의 작가입니다. 이름은 YD 무아바드인데요. 작가는 14살이 되던 해 레바논에 내전이 터져서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에서는 레바논 내전에 관한 내용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에서 나온 버스 학살 사건, 그리고 나왈이 기독민병대 지도자를 암살한 사건도 레바논 내전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기독교와 이슬람 종파들과의 싸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학살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국제 정서와 더불어서 심각해졌습니다. 영화는 이런 시대의 아픔을 나왈이라는 여성의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전의 시기는 1975년에서 1990년인데 나왈의 생애는 1949년에서 2009년인 점은 마치 나왈이 이 전쟁을 관통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앞에 플롯을 설명할 때는 이 종교에 관한 얘기를 최대한 덜어
드러내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왈은 레바논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그녀의 목에도 달려져 있죠. 그러나 나왈은 와합이라는 난민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와합은 팔레스타인 난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도죠. 그래서 그녀의 형제는 극심한 종교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이뤄낸 나왈이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명예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와합은 나왈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당하고요. 이 장면에서는 저는 특정 부분 노베우스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나왈의 아들은 무슬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왈은 유일하게 남겨진 사랑의 증인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극심해지고 내전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이슬람 단체가 남부 기독교 마을을 공격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 민병대가 무슬림 버스를 테러하고요. 그 속에 놓인 나왈은 서로 죽고 죽이는 증오의 굴레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들을 찾으러 나간 지역에 기독교 민병대가 끔찍하게 한 자해, 학살을 보게 되고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빼앗아가고 끔찍한 일을 벌인 민족주의자들에게 깊은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 단체에 가담한 것이죠. 여기서 저는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버스가 화마에 휩싸여서 불타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버스에는 무슬림들이 타고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총을 맞고 1차적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민병대는 버스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2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그 총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왈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어떤 소녀와 소녀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나왈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증표로 삼아서 그 버스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소녀를 자기의 딸이라면서 들고 같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소녀가 딸이 아님을 눈치챈 민병대와 엄마에게 가고 싶은 소녀의 발버둥으로 그녀를 놓치게 되고 불타오르는 버스로 향하는 그 소녀를 자비 없이 총살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민병대는 자리를 뜨죠. 그 상황에서 불타오르는 버스를 뒤로하고 나왈은 모든 게 허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 카미라는 처음에 나왈의 얼굴과 불타오르는 버스 일부를 클로즈업하고 그 다음에는 나왈의 전체 부분과 버스의 전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쭉 뒤로 빠져서 나왈과 버스가 있는 장면을 정경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초반에 클로즈업으로 화마에 휩싸인 버스가 나왈의 내면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나왈은 이 학살을 통해서 증오의 고리, 분노의 고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불태울 정도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이죠. 증오, 혐오, 슬픔, 무기력감, 허망함 등등 전쟁 속에서 있는 작은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 장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딴소리를 하자면 연소에는 불완전 연소와 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하게 있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불완전 원소는 산소가 충분치 않아서 수증기,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일산화탄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 즉 탄소화합물도 만들어냅니다. 물론 제가 터프하게 말한 것이고 세밀하게 말하자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완전 연소에는 탄소화합물, 즉 그을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불완전 연소 반응을 하여 그 자체로서 그을음으로 남습니다. 즉 나왈의 마음에 그 증오가 그을러진 채 지워지지 않을 형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버스를 자세히 보자면 총구멍이 무수하게 나와 있고 의자는 형태만 남겨져 있고 창문은 다 없는 상태로 굉장히 휑하고 그러한 내부는 텅 비어버리고 상처가 난 나왈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와르 반대편인 이슬람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테러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증오라는 그을음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강제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왈은 그른 증오를 차곡차곡 새겼을 것입니다. 출소 후에 이민을 권유받을 때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 수장이 말했는데 그때 나왈의 표정을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분노였습니다.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데려가라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왈은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왈은 한동안 힘들고 어쩌면 혼란스러워했을 수 있으나 그녀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으며 잔느와 시몽이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삶의 끝에서 발견한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약속을 지켜낸 것이죠. 그제서야 그을은 증오는 그을은 사랑으로 변모하여 잔느와 시몽, 니하르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어쩌면 비극적인 나왈의 생애로 감독은 적극적인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이 어떻게까지 잔인하게, 어떻게까지 비극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직설적인 장면과 대사로 표현하지 않고 전쟁 속에서 살아가 나왈의 흔적을 짚어가면서 또 관객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플롯을 설정하며 주제의식을 담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운이 진한 것 같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반전의 놀라움과 마지막에 강력한 여운이 휘몰아치는 그을린 사랑에 대한 한 줄 평은 증오가 사랑이 될 때 비로소 남겨진 따뜻한 그을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을린 사랑을 토파보았는데요. 리뷰를 하고 싶었던 영화들 중에 한 편이라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온다고 하더니 가품 폭염주의보를 혹은 경보를 주인장은 굉장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은데 우리 잘 버텨서 살아남아 봅시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댓글을 좋아합니다. 구독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